특정한 성과를 냈거나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뭐 상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그런데 표창장을 받았더니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제가 하는 상황이 얘기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표창장 받으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높여 부를 때 조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최근 경찰청이 수여한 표창장에 윤희근 청장의 조난이 이렇게 사진으로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직함 옆에 이름, 서명, 도장 이런 게 찍혀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윤희근 청장의 얼굴이 저렇게 떡하니 박혀 있어서 지금 나오는 저 모습이죠? 맞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상을 주는데 이 교장 선생님 얼굴이 박혀 있는 셈인데요. 받는 사람들도 조금 황당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윤희근 경찰청장은 상에다가 본인 얼굴을 왜 넣은 거예요, 이거? 네, 일단 전체 상장에 모두 이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2% 200여 장의 표창장에만 얼굴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이 청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수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수상자와 수여자 사진을 모두 넣고 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사진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진으로 받는 사람이 이 상을 더 의미 있게 느낀다. 이렇게 수여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만 수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상자와 수여자 사진을 모두 넣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일선 서해 경찰서장 할 때도 그 상장에 본인 얼굴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청장이 주는 표창장이라 그러면 공적인 이런 서류에 들어가잖아요. 이 공적인 서류에 본인 얼굴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저런 형태의 것을 이제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경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 표창 규칙을 준용해서 경찰 표창 규칙에 따라서 이제 그 수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경찰 표창 규칙에는 원래는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기관명이라던가 기관 직인을 어디에 찍어야 된다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식이 굉장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서식 어디에도 사진을 넣을 수 있다라는 서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도 그 이제 정부 표창 규칙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경찰 표창 규칙을 개정을 해서 사진을 넣을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부 표창 규칙하고는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진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직인 부분하고 이름 부분에 사진이 겹쳐서 결국에는 직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이게 보면 이제 표창장 서식이라고 이제 딱 있어요. 이제 행안부에서 얘기한 서식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기관명하고 기관의 장하고 직인하고 찍히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사진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규정 위반인지 이런 부분들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행안부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규정 위반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냐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규정 위반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경찰청장의 표창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경찰청에서 어떤 당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들인데 이건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경찰청의 표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단지 그 경찰청에서 당시의 경찰청장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윤희근 청장 개인을 굉장히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빼는 게 당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빼는 게 맞고 이걸 가지고 표창 규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민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표창은 개인이 아닌 그 장으로서 기관으로서의 대표하는 표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뭐 대통령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봐도 밑에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만 돼 있지 윤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럼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각종 표창장을 주곤 하는데 네. 이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표창장에도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해명도 굉장히 좀 어색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윤희근 청장이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직접 수여할 때는 수여하기 때문에 표창장을 들고 사진을 남기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네. 그 사진이 기록이 돼서 그것으로 의미를 더하는 것이지 표창장에 기관장의 이름까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사진을 집어넣게 되는 것은
오히려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일부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기념품에도 사진을 좀 넣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섞여 나오게 되는데 경찰이 갖고 있는 기관의 신뢰도의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잘못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이런 일들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빠르게 해명하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사진 들어가 있는 표창장은 진짜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대통령 잠깐 언급했지만 충북도청에서 대통령 관련한 사진전 때문에 논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충북도청이요, 이 대통령 사진전을 열려다가 돌연 취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충북도는 도청 본관에 벽과 계단 통로 등에 윤 대통령의 사진 24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으로 2주 동안 사진전을 열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사진전이 열린다라는 보도 뒤에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해당 관련 사진들을 모두 철거했다라고 합니다. 대신 도청 본관 1층과 2층 계단 통로에는 대통령과 충북지사가 대화를 나누며 걷는 사진 몇 점 등을 대신 걸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뭐 통로하고 뭐 계단 이런 데라는데 여기는 보통 어떤 공간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었던 곳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걸어서 전시를 하는 이제 일명 뭐 복도 갤러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원래는 걸려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떼고 윤 대통령의 사진을 이제 걸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일 변호사 생각하기에 지역 작가 사진들 떼고서 대통령 사진 이렇게 걸어놓은 거, 이거 어떻게 좀 보이세요, 이거?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사진전에 걸어놓은 사진 같은 경우에 사진 하나에 예산이 한 2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전에 소요된 돈이 한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개최 의사를 이제 물었고, 그래서 이제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고심 끝에 수락을 해서 이렇게 사진전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 이게 어느 쪽에서 먼저 이제 뭐 제안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떠나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건다던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충북도청에다가 이제 이거를 의뢰를 해서 건 거기 때문에 뭐 의도가 뭐가 됐건 다소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서 이제 부적절한 그런 것으로 지금 보이곤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통령 우상화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민지숙 기자 설명대로 자, 이 전시회 하루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한 충북지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뭐 전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때 서울 출장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사진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그런 사진이 어떻게 걸렸는지 그런 건 몰랐고요. 다만 이제 그 대통령 국정 홍보라는 게 뭐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도정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고 내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취소하게 됩니다. 그건 대통령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다니까 도정에 관련되지 않은 이런 문제로 도민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 없지 않겠나 생각해요. 취소했는데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최고위원. 뭐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비판이 나오겠죠.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도청에 대통령 사진전이 열린다,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도 사진전을 취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대통령이 찾고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진전이 개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찾았던 사진들이 여러 곳에 같이 함께 게재가 된다면 그런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취임이 기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사진전을 충청북도가 공간과 예산을 할애해서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일이냐라고 하는 도덕적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이제 대통령실과 또 충청북도의 정무적 이 책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정무적 판단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이런 일들에 대한 세심한 조율 과정들을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북도청 사진전 논란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앵커의 픽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IAEA 사무총장이 이 보고서를 들고 일본을 방문 중인데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진우 변호사. 사무총장이 조금 뒤에 지금 오후 3시 23분인데 4시 조금 넘어서 기시다 총리 만나서 이 보고서 설명할 거라고 해요. 자,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은 어떻게 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종 보고서는 나왔고 이걸 이제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이제 기시다 총리한테 전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제 기존의 그 IAEA에서 했던 그 발언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오염수 방류를 진행을 하면 환경에는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해 왔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이번에 나온 최종 보고서에도 아무래도 이제 오염수를 이제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일까지 일본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이제 내일인 5일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을 해서 방류 시설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민 최고위원. 지금 IAEA가 어쨌든 중간 보고서 한 6차례 냈는데 그거 지금 보면 다 뭐 방류 계획하고 설비는 타당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그로시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봐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충 예상이 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 예상 따라서 이걸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6차례의 기존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과학적 검증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방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면 그런 일들에 대한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들을 아마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민주당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은 일본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일본 편에 유리하게 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펼치고 있는데요. 네. 국제사회의 기구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이 IAEA에 들어가서 함께 검증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IAEA의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장으로 들어가서 활동들을 했던 일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이후의 절차들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따르게 될지를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벌써부터 이 보고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본 편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따르게 된다라는 방식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보다는 전문가들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보고서가 어떻게 발간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장. 그러면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에 지금 우리가 예상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곧 방류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방류돼야 된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설은 이미 관공사까지 다 마무리됐거든요. 네. 오염수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이걸 바다에 방류해서 희석시키겠다 이것인데 결국에는 방류관도 만들어졌고요. 실제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면 아마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류를 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같은 당의 공명당의 어떤 의원들은 지금 해수욕 시즌인데 이걸 방류하면 되느냐. 지금 일본인들의 해수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들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IAEA가 발표를 하면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도쿄전력에게 검사증을 발부를 하고요. 이 네. 검사증이 나오면 바로 아무래도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진일 변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최종 변수는 일본 여론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확인을 한다고 해도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당장 방류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공언했던 대로 올해 여름 내에 진행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일본 어민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남태평양 도서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에 2015년에 일본 어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후쿠시마의 그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도 이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일본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게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본 국민들도 40%는 이제 방류하는 거에 반대를 한다 그러고 45%가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찬성하는 게 뭐 5% 많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본 국민들 역시도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민영방송 TBS 뉴스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45%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40%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겠고요. 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늘 나온 여야의 정치권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를 다녀왔습니까?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믿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외교적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 야당의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야당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동일한 모델에 의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재현될 때 과학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오늘 두 분께 각각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접점 없는 평행선만 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여야의 대응 전략도 뭐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해 나가실 것 같은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국제기구인 IAEA의 결과 보고서를 신뢰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국제적으로 함께 따를 것인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 IAEA의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나왔던 수차례의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나온 내용들을 이거 일본에 입김이 있었다, 로비가 있었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게 되는 현실적인 위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뒤따를 거라 봅니다. 일단 IAEA가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과학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나왔는지 국민적 신뢰,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 뒤따르게 되는 건 결국 안전에 관한 문제겠죠. 그러겠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네. 그 방류 이후로 해역을 돌고 돌아서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바닷가로 그 물들이 오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얼만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일들 플러스 더 나아가서 어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건 변동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뒤따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당정이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제 당정 발표한 거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괴담 중에 하나가 이번 IAEA의 결정이 나오게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염수가 방류 결정이 되게 되면 네.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들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대한민국에 수입하라 이렇게 강요하거나 여기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을 이곳저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는 일들이겠죠. 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무런 정화 장치나 여기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오염수가 있는 그대로 방류가 되면서 해역에 대한 안정성이 이미 퇴보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과거 정부부터 쭉 이어져 왔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나서 방류하게 되는 오염수가 알프스등으로 정화되고 희석돼서 나가는 게 바닷가에 영향이 없는 부분들과 네. 기존에 이미 오염이 돼 있어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건 다른 방식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안심과 걱정을 충분하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 전혀 없으니 국민들께서 걱정을 덜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윤재욱 원내대표가 힘있게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우 부위원장, IAEA 최종 보고서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예상대로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은 뭘까요? 저희는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방류를 저지해야 되겠죠. 근데 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일본에서의 수입된 어류들이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인근 현에서의 어떤 이런 어류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입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후쿠시마산뿐만 아니고 인근 해역의 어류들까지 수입 금지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본인들도 후쿠시마산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산 인근 현에서 잡히는 어류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어류들이 팔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민들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본이나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겠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 괴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방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과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도 여전히 국외유 관시법으로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은 다 안전하다. IAEA 결과 보고서는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가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과학이다, 안심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괴담이라든가 선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로 방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민이 입는 피해는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산물 시장 가서 어류 먹으면서 괜찮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굉장한 보상과 함께 굉장한 검사가 점검이 또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정부 여당은요. 현재 오염수는 방류하기 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은 먹어도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산물을 먹는 모습들을 계속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나오면 내일인가 오늘 예, 국회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정부가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앉으세요. 예. 지난번에 앉으세요. 김진우 여사. 김건희 여사가 전통시장 가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회 먹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산 오징어를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단순하게 이 오징어 멍게 먹으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제 김 여사는 강릉에 이제 해변에 방문을 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강릉의 그 산불로 굉장히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상인들을 좀 응원하는 차 방문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강릉에 이제 시장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서 상인들한테 먼저 이제 사진을 찍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산불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방문한 사람들이 적어서 경기가 어떻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 상인은 산불 여파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소상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뭐 네. 김진희 변호사 설명 들어보면 뭐 주 목적이 물론 시장 방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멍게 드시고 회 드시고 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IAEA 보고서의 발표 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쭉 기간 동안 일본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를 언제 발표하냐 그 내용에 따라서 매일매일 같은 뉴스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여러 괴담들 때문에 현재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다소 좀 꺼림칙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 일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부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 드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캠페인성 성격의 일을 진행하는 것 저는 오히려 격려하고 장려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조금 전에 주셨지만 강릉 산불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로 또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는 아이템들을 자세히 보면 얼마 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맞아요. 네. 이 키링 등 아이템들을 직접 기획을 했거든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께서 다 이곳저곳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뭔가 배우자로서 해야 되는 소소한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저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마는 핵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먹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이제 폐 쓰레기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바다에 방류가 되면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들은 일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 일본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싼 값에 방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인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방식의 핵 오염수 방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IAEA 사무총장이요, 일본에 이어서 오는 금요일 우리나라를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장은 또 어떨지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추다르크, 문재인에 이어 이낙연이 퇴장 요구, 장관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추다르크라는 애칭도 불리면서 검찰 개혁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다 391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지난주에는요, 장관직에서 물러난 건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전에는 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년 만에 이 폭로전. 하지만 문재인 정권 정무수석 등 이 친문 인사들은 2년 전 그날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는 이야기들이 좀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제가 여기에 말을 보태게 되면 이 내부 싸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진흙탕 싸움 별로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문제지만요. 예.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고. 네, 이런 반론들을 의식한 건지요. 추 전 장관 사흘 만에 다시 SNS에 사직서는 분명히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명확하게 거절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낙연 당시 당대표도 자신에게 퇴장을 요구하며 사퇴에 한몫을 했다. 함께 저격했습니다. 너무 오바를 했다. 지나쳤다. 무리수를 뒀다. 거칠었다. 더군다나 국무총리 지냈던 그 당대표께서는 우아하지 않았다. 거칠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네네. 이게 나라냐 할 때 제1과제가 제1 요구사항이 검찰개혁이었어요. 네. 또한 언론개혁이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선거의 상황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좌초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반찬거리가 아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후배 장관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영상 편지도 썼는데요. 당부인지 경고인지 모를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혐의와 그 대통령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 소송 때문에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가 계시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는 아마 정치 무대에 못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판 쇼는 하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그래야 신상이 편할 겁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도 각을 세웠습니다. 3년 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만나 이 추윤 갈등, 이 두 수장의 신경전에 저를 비롯했던 검찰 출입 기자들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 하루가 멀다 하고 오고 갔습니다. 이 추 전 장관 사상 초유의 수사 지휘권 발동, 검찰총장 징계로 이어진 당시 상황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이 조폭 대장처럼 전국의 조폭을 소집하는 것처럼 전국 검사장 회의를 다 소집해가지고 장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래요. 그 스스로 약속한 건데 안 지켰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렇게 그 조폭처럼 이 검사장들이 그렇게 저를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두 사람의 갈등 국감장 난타전으로 이어졌는데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 총장 당시 발언을 두고두고 화제가 됐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때 당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검찰총장 이제는 대통령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추 전 장관에겐 아군 저격수 아니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표 받을 때 같이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해임할 때 같이 해임시켰어야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시켰으면 지금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추윤 갈등 윤석열 대통령 키워준 부분도 있지만 드루킹 특검을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분이 이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라는 민주당 내에 정말 새로운 차기 지도자감을 완전히 그냥 싹을 잘라버렸고. 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폭로전,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 편을 드는 것으로 이번에 정치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이 전쟁판에서 난 이제 이재명에게 출석했어. 난 이제 줄 쓸 거야. 이번에 가장 바보가 된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잊히고 싶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 평산에서 책방도 열어놓고 그래서 조국도 만나서 대통령 문양에 있던 술병 앞에 보란 듯이 탁 놔놓고.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 연일 시끄럽게 정치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낙연 전 당대표까지 언급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해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재 의원, 그러니까 정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추미애 전 대표하고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러브콜이 필요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이런 강력한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아마 광진을로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제 위치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당연히 책으로 발간됐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거에 추미애 전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같이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숨길 필요 없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금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이제 정치 재개를 위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당의 주장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상 여당 편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자기 위치를 잘 선택하셔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광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출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워낙이나 언론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또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본인이 임명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언론 주목도를 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재개를 하겠다라고밖에 비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정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광진을에 대한 출마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광진을 지역에 가면 고민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고 현수막을 동네에 붙여놨는데 본인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평산마을에 함께 갈 사람들을 현수막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고민정 의원과 완전히 반대의 결인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 행동을 했던 그 상황 때문에 결국 현 정권 탄생이 이루어졌던 이 상황을 내 책임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당이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여러 내적 갈등이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핵심 주류 지도부들이 추미애 전 장관 말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제지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 편에 서서 강성 지지층의 힘에 등을 업고 본인이 몸담았던 광진의 지역에서 이른바 친문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고민정 의원과의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분석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날 인물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는 어떤 내년 총선을 두고 선택을 하실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잇따른 폭탄 발언 해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다 폭발을 한 거다. 총선 출마를 위해 임명권자 불쏘시개를 쓰고 있는 거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좀 이거는 토사구팽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추 장관님이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정말 몇 년간 참다 드디어 한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재개하려고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도 금도가 있지.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자기 장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에서도 좀 말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얘기하셨는데요. 당 내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평가 어떻게 엇갈리는 상황일까요? 일단 공과 가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근데 이 탓이 추미애 장관 탓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나 이낙연 전 대표 탓이냐 이런 이제 내탁 공방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국민들 보기에는 좀 민망한 모습 같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혁신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혁신위가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좀 혁신위가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강력한 어떤 혁신 방안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건강 생각해서요, 음료 드실 때 설탕 대신에 설탕 없는 제로 음료 많이 드시죠? 자, 이 제로 음료라는 게 설탕 대신에 대체 물질을 넣어서 단맛을 내게 하는 건데 이 대체 물질을 아스파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야, 이거 진짜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희 변호사.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거는 1965년에 미국의 화학자 제임스 슐레터가 이제 발견을 한 그런 물질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궤양 치료제를 개발을 하던 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이제 단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다이어트 음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제로 설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제로 설탕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 암 발생 확률을 15% 정도 이제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을 22% 정도 발병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최근에 그 이렇게 제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사람 중에서 네. 이제 발암이 된 이제 사람이 한 3,300명 정도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그 3,300명 중에 99%가 이제 다 이를 이제 허용치보다 더 적게 이렇게 제로 음료를 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그 제로 설탕을 직접 암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네. 이제 제로 설탕이든 음료를 많이 먹어서 그게 이제 비만을 발생을 시키고 그게 이제 암을 발생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을 발암물질로 포함을 시킬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데 네. 발암물질도 보면 단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스파탐을 어떤 단계에 넣는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게 이제 1군 발암물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술, 담배, 자외선 이런 것들이 이제 1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A군 같은 경우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붉은 고기, 튀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2B군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에 이제 속하는 게 전자파나 알로에베라 같은 것인데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아스파탐은 이 2B군 그러니까 알로에베라나 전자파 이것과 이제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딱 발암물질이다. 이제 1군 발암물질이다 이게 아니고 발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보면 요즘에 이제 건강 생각해서 설탕 뭐 나쁘다고 해서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식품업계나 뭐 제과업체 다 설탕 빼고 이 아스파탐 넣은 제품들 많이 출시하거든요. 업계들도 다 비상이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건강이 열풍이잖아요.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그래서 제로 소주라든가 제로 콜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결국에는 이 슈가를 대체하는 아스파탐이라는 원료가 발암 물질이 있어? 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류업계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이걸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첨가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맞춰서 그 기준을 다시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파탐 들어있는 제로 음료, 뭐 제로 과자 먹어도 돼, 안 돼? 궁금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뭐 아스파탐 먹어온 지가 50년이 됐고요. 네. 200여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뭐 과자라든지 뭐 의약품 같은 이제 달콤한 시럽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EB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뭐 사람에게서 발암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첨가물에 다 그 정도 흠은 다 있고요. 식품 첨가물로서의 그 위해성을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물질 자체로만 보는 그 기구입니다. 식품 첨가물로 첨가되는 양, 그 정도 우리 아스파탐의 섭취량 뭐 이런 걸로 볼 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들으셨죠? 일단은 너무 과도한 불안감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에 각 집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바로 모기향인데 그런데 이 모기향에 들어가는 물질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리수 기자. 네. 어떤 얘기들 나와요? 네, 요즘 러브버그도 있고요. 모기도 종종 보이면서 집에서 가정용 살충제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모기향이나 살충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알레트린이라는 성분, 우리 환경부가 그 안정성 다시 따져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949년에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된 살충제고요. 여러 국가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유럽에서 이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때 분해 산물이 나오는데 이게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안에 환경부 안정성 다시 검증한 다음에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민지숙 기자 설명대로 환경부가 올해 안에 안전성 검증하고 후속 조치 내놓는다고 했으니까요. 꼭 결론 나오면 저희도 요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면 기사 쭉 보면요. 공분이 있는 기사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래도 세상은 아직까지 살만하구나 이렇게 훈훈하게 느끼는 그런 기사도 꼭 하나씩은 들어가 있죠. 저 이번 앵커의픽에서 그런 얘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첫 번째 훈훈한 소식 알려주세요. 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경비 아저씨의 축하금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는데요. 네. 해당 글을 쓴 글쓴이 아파트 분리수거를 도와주시는 경비 아저씨에게 본인의 자녀가 100일을 맞아서 이 떡이랑 사과를 가져다 드렸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경비 아저씨가 이 집을 찾아왔는데요. 저렇게 하얀 봉투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100일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100일 음식은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마워서 이런 성의 표시를 한다라면서 한 장의 봉투를 건넨 건데요.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봉투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10만 원, 100만 원과 같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김명민 최고위원. 네. 참 그래도 이제 단지에 고생하시니까 우리의 100일이니까 떡하고 과일 좀 드세요 했더니 자 이렇게 쭉 100일 해서 봉투가 이렇게 다시금 왔어요. 이 부모 입장에서도 참 뭉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돈 10,000원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틀면 경비원분들과 주민들이 다투고 있는 안 좋은 기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맞아요. 네. 여기에 대한 갑질, 서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렇게 훈훈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나서야 된다는 얘기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커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그 경비원분께서는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의 아이로 아마 느낄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 경비원분들과 함께 이 아이에 대한 100일을 축하해줬던 마음들을 오래오래 기억할 겁니다. 이런 훈훈한 소식이 좀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 곳곳에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나오는데 이 아이 모습 저희가 이제 아이 초상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 모습과 옆에 쭉
100일이라는 봉도 함께 노니까요. 참 흐뭇해지는 그런 미소가 좀 띄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김진희 기자, 김진희 변호사. 다음 훈훈한 소식 또 있죠. 아끼지 말고 팍팍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이번에 전해드릴 것은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제천에 있는 제천 한 여자 중학교 교장실에 한 깔끔한 70대 노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이제 학교에 찾아왔던 건데요. 이 노인이 찾아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노인은 평소에 제천 여중을 중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을 했다. 가정 환경이 어렵더라도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이제 들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액수가 적어서 부끄럽다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제천 시내에 살고 있는 이제 75세 김유수 씨라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 제천 여중 이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제 극구 이제 이거는 그냥 모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졸라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야, 학교에서도 이 5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제천여중 교장 선생님 목소리 한번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를 기부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르신 여쭤보니까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 길을 의심해가지고 5천만 원 말씀하셨냐고 이렇게 다시 여쭤보니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라면서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제천 여중에서도요. 참 5천만 원 적은 액수는 아니죠. 뭐 형편이 어려운 뭐 이런 학생들에게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의 얘기가요. 널리 퍼져서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서도 항상 응원하고요. 이런 소식 들어오면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